안녕하세요. 네 배 아파난 자식놈이 짐승이 되어버렸을 때 어미가 들어야 할 것은 해초리가 아니라 날카로운 작두라는 걸 깨달은 70대 여자입니다. 저 같은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부끄럼 다 삼키고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봤습니다. 저는 27에 남편을 잃었어요. 뇌출혈이었지요. 아침에 같이 밥 먹었는데 저녁에 싸늘한 몸이 되어 돌아왔어요. 진성이가 겨우 3살이었습니다. 기저귀도 못된 나이였지요. 장례 끝나고 시댁에서 재가를 권하더군요. 어린 것 데리고 어떻게 사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재가는커녕 시댁덕도 안 보겠다 싶었거든요. 제 손으로 키우겠다고 이를 악물었지요. 재래시장 기퉁이에 16평짜리 자리를 얻어서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육수도 제대로 못 냈어요. 국물이 막지 않아서 손님한테 핀잔을 들은 날은 진성이 재워놓고 혼자 부엌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우는 건 혼자 있을 때만 했어요. 진성이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그렇게 40년이 갔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을 때쯤 국밥집은 시장에서 제법 알아주는 집이 됐어요. 새벽 5시면 문 앞에 줄이 생겼고 단골 할머니들은 제 국밥 안 먹으면 아침을 못 먹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어떤 훈장보다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밥을 제대로 차려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진성이 도시락 쌀 때 남은 밥 한 숟갈, 장사 끝나고 국밥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거 긁어서 그게 제 한 끼였어요. 줄인 배를 달래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그게 제 삶인 줄 알았으니까요. 진성이가 대학에 붙던 날 저는 처음으로 국밥집 문을 낮에 닫았어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걷는데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길바닥에서요. 남편 떠난 날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국밥 냄비 바닥을 긁어서 먹이고 새벽 찬바람 맞으며 등교시키고 제 밥은 굶어가며 학원비 쪼개던 그 아이가 35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밥상 앞에 앉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그 얼굴을 봤어요. 3살짜리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요. 그렇게 윤희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처음 국밥집에 왔을 때 진성이가 인사드리라 말하니까 윤희가 앞치마 도른 저한테 고개를 꾸벅 숙이더라고요. 시장 냄새, 기름 냄새 한가득 나는 시어머니한테 눈 하나 안 깜짝이고요. 저는 그날 일부러 국물을 짜게 끓였어요. 순전히 시험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요. 윤희가 한 숟갈 뜨더니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사골이에요? 시원하다. 짜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시원하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해는 내가 잘 봐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윤희는 어릴 때 부모를 일찍 여인 애였어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더 살갑게 굴었는지도 몰라요. 결혼하고 나서도 윤희는 한 달에 2번은 꼭 국밥집에 나타났어요. 반찬 내고 와서 앞치마 메고 설거지를 거들었지요.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시끌벅적해서요. 한 번은 제가 손목이 안 좋아서 국수를 못 드는 날이 있었어요. 내색을 안 했는데 윤희가 보더니 말없이 숯을 들어서 옮겨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목에 손을 얹고 살살 주물러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좀 쉬세요." 저는 그날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어요. 아들인 진성이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을 며느리한테 들은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윤희가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건 결혼 5년 차였어요. 항암이 힘들었지만 윤희는 독하게 버텼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0kg나 빠졌는데도 저한테 국밥 먹고 싶다고 했지요. 제가 걱정할까 봐 그러는 거 저는 다 알았습니다. 저는 국밥집 문을 그날로 닫았어요. 40년 된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냈지요. 그다음부터는 윤희 곁에만 있었어요. 항암 주사 맞는 날이면 새벽 6 시에 일어나서 윤희가 조금이라도 넘길 수 있는 걸 챙겼어요. 미움도 해 보고 생강차도 끓여 보고 매실이 낫다는 얘기를 들으면 매실도 사 왔어요. 주사 바늘이 윤희 팔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때마다 그 바늘이 제 가슴에 꽂히는 것 같더라고요. 윤희는 그런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진지는 드셨냐고, 고생이 많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요. 항암제 맞고 사흘씩 토하는 날에도 윤희는 제 걱정을 먼저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애를 꼭 낳게 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진성이는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1월 밤이었어요. 윤희가 항암 부작용으로 사흘째 물도 못 넘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윤희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쪽잠을 자다가 배가 고파서 새벽에 부엌으로 나왔지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진성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혼자 피식피식 웃고 있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윤희가 며칠 전에 사다 놓은 배가 있었거든요. 아픈 몸으로 어머니 드시라고 사다 놓은 배였어요. 껍질을 벗기는 동안 진성이 손가락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톡. 문자 보내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어쩐지 오래 가더라고요. 새벽 2시에 저 아이가 누구한테 저렇게 오래 문자를 보내나 싶어서 저는 배를 깎으면서 그 소리를 세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윤이었어요.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성이는 고개도 안 들더군요. 며칠 뒤 오랜만에 진성이가 병실에 왔어요. 윤희가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항암제에 퉁퉁 부은 얼굴이 그 순간만큼은 환해지더라고요. 진성이는 병실 의자에 앉더니 외투를 여미면서 두리번거렸어요. 10분도 채 안 됐을까요? 여기 병원 냄새가 옷에 배니까 집에 갔다 와야겠다고 그러더군요. 씻고 싶다고요. 윤희가 손을 뻗다가 멈췄어요. 그 손이 이불 위로 천천히 내려앉는 걸 저는 똑똑히 봤지요. 진성이는 패딩 지퍼를 올리며 그렇게 나갔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11월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빗줄기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윤희가 조용히 눈을 감는 걸 보면서 새벽 2시에 핸드폰 들여다보며 웃던 그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처음 한 날부터 잠이 안 왔습니다. 자다가도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윤희 방 문 쪽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기침 소리가 들리나 싶어서요. 근데 그다음엔 자연스럽게 거실 쪽으로 기가 갔어요. 또 불이 켜져 있나 싶어서요. 의심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윤희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와 겨우 누운 날이었어요. 저는 윤희 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성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구두 소리가 나더니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미움을 저으면서 소파 위 가방을 봤어요. 진성이가 늘 들고 다니는 검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길이 갔어요. 가방 옆주머니가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하얀 종이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미움 냄비불을 줄이고 가방 쪽으로 걸어가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날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윤희가 항암 주사를 맞고 사흘째 구역질을 하던 날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윤희 방 바닥에서 잠을 잤거든요. 진성이는 그날 야근이 있다고 했고요. 저는 영수증을 가방 옆주머니에 다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돌아가서 미움을 저었습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냄비만 봤지요. 미음이 끓는 것만 봤어요. 근데 손이 저절로 느려지더군요. 냄비를 젓는데 뭘 젓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였습니다. 진성이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는데 깃 쪽에서 뭔가 묻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깃 안쪽에 선명한 빨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루즈였어요. 제가 모르는 색이었어요. 저는 셔츠를 손에 쥔 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그러다 평소처럼 세탁기 문을 열고 셔츠를 넣었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미음 냄비를 들고 윤희 방으로 걸어갔어요. 쌍꺼볕이 드는 자리에 윤희를 앉혔지요. 오늘 햇볕이 좋다고 했더니 윤희가 눈을 감으면서 웃더라고요. 볕이 참 따뜻하다고요.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윤희 손등을 봤어요. 항암 주사자리에 검붉은 멍이 번져 있었어요. 저 멍은 아파서 생긴 거고 깃 안쪽 그 빨간 자국은 저는 끝까지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윤희가 볕을 받으며 잠이 들었어요. 숨소리가 이렇게 고른 날이 며칠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냥 옆에 앉아서 그 얼굴을 봤어요. 이 애가 오늘 하루라도 편했으면 싶어서요. 그날 밤 진성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불을 끄고 누워 있었지요. 자는 척 했습니다. 진성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핸드폰을 보더니 욕실로 들어가더군요. 샤워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호텔 영수증 셔츠 깃 안쪽에 빨간 루즈. 저는 40년을 국밥집에서 살았어요. 사람 눈빛 하나로 외상 줄지 말지 결정하던 사람이에요. 아닌 걸 아닌 줄 모를 나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메모장을 열고 오늘 날짜를 적었지요. 그 밑에 호텔 영수증 날짜, 셔츠깃 루즈 두 줄을 썼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성이는 병원에 오는 횟수가 줄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오지 않더군요. 바쁘다고 했어요. 회사가 바쁜 시즌이라고요.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그렇구나 하며 아무 말 않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애는 아픈 것도 혼자 견디고 남편이 안 우는 것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윤희가 주사 맞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진성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제가 아프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윤희 손을 꼭 잡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 것 같아서 그 말은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많이 힘들겠지. 근데 너도 힘들잖아. 윤희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고와서 저는 눈을 돌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진성이가 주말에 집에 있더라고요. 참 오랜만이었어요. 윤희가 반가워하며 일어나 앉으려는데 진성이가 손을 흔들더군요. 괜찮다고 누워 있으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저는 따라 들어갔지요. 그러더니 진성이가 목소리를 낮추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윤희 보험금 있잖아. 그거 내가 잠깐 써도 될까? 사업권이 하나 있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엄마, 윤희 안보험 진단금으로 받은 거 지금 윤희 통장에 있잖아. 어차피 윤희가 지금 쓸 일이 없잖아. 치료비는 우리가 되는 거고 나중에 다 나으면 돌려주면 되지. 나중에. 그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나중에 다 나으면. 나으면 돌려주겠다는 건데 나으면이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진성이를 봤어요. 이 아이가 말하는 뜻이 정말 내가 듣는 것과 같은 건지
한참 그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 돈은 윤희 돈이다." 어이, 엄마도 알잖아. 부부 돈이 누구 돈이 따로 있어? 내가 윤희한테 말하면 윤희가 싫다 그러겠어? 엄마가 먼저 말해 줘. 저는 부엌 싱크대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운 새느낌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내가 말해 줄 수 없어." "엄마, 그 돈은 윤희 몸에서 나온 돈이다.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쓰라고 해?" 진성이가 표정이 굳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어이 참. 엄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진성이가 자리를 나가 버렸어요. 저는 싱크대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을 본 것 같아요. 40 년을 키웠는데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희 방에 들어갔어요. 윤희는 자고 있었어요. 창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윤희 얼굴에 걸렸어요. 항암제 때문에 부어있는 얼굴이었죠. 머리카락이 다 빠진 자리에 솜털 같은 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윤희가 이 집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를 떠올렸어요. 국밥집에서 짠 국물을 시원하다고 했던 날, 손목 주물러 주며 이 손으로 얼마나 무거운 걸 드셨나고 했던 날, 항암 맞고 사흘씩 토하면서도 나를 의뢰해 주던 날, 그리고 아까 부엌에서 들은 아들의 말. 저는 윤희 이불을 턱 밑까지 올려주고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성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윤희 방에 들어갔어요. 윤희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보고 있더군요. 11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데 윤희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저는 미음 그릇을 내려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윤희야, 잘 잤어?" "어머니, 혹시 진성 씨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이해가 알고 있었어요. 어제 부엌에서 있었던 일을 문 밖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들었니? 어머니, 괜찮아요. 진성 씨가 힘들면 써도 돼요. 어차피 저한테 지금 필요한 게 없으니까요." 윤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아무 말이 없다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가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진성 씨가 이러지 않았을 것 같다고요." 저는 윤희 얼굴을 봤어요. 이해가 지금 자기 탓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멀어지는 것도 집에 안 오는 것도 다 자기가 아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할 말이 많았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아는 걸 이해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호텔 영수증도 서측잇 루즈도 항암 치료 받는 사람한테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잘못 아니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진성이가 놓고 간 가방에서 카드 명세서를 찾았어요. 한 줄씩 내려가는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호텔 뷔페 2인. 날짜를 봤어요. 지난달이었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다시 접어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리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고 오늘 날짜 밑에 적었어요. 호텔 뷔페 2인. 메모가 세 줄이 됐어요. 우연히 세 번이 되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한참 메모 세 줄을 들여다봤어요.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요. 근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며칠 뒤 진성이가 저를 부엌으로 부르더군요. 지방 출장이 좀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이틀, 사흘씩 집을 비울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디냐고도 안 물었어요. 진성이가 나가고 나서 윤희 방에 들어갔어요. 윤희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소리를 작게 틀어놓고요. 저를 보더니 옆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윤희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니, 저런 남자가 현실에 진짜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윤희 얼굴을 봤어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눈이 안 웃고 있었거든요.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하는 게 뭔지, 늦게 들어오는 게 뭔지, 항암 맞으러 가는 날 병실에 안 오는 게 뭔지 다 알면서 혼자 삼키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말 못하고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저는 윤희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윤희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출장 간다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진성이가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캐리어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핸드폰 지도 어플을 열어 진성이 회사 주소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영수증에서 본 호텔 이름을 검색했지요. 차로 4시간. 진성이가 출장 간다던 곳이랑 딱 맞았어요. 저는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진성이한테 문자를 보냈지요. "출장 잘 도착했니?"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잘 도착했어." 저는 다시 보냈어요. "거기 날씨 어때? 좀 춥네." 저는 그 호텔 있는 곳 날씨를 검색했어요. 오늘 최고 기온 19도, 맑음.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저는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향수 냄새가 났지요.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제가 거기 있었지요.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로비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로요.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레스토랑 쪽 복도에서 진성이가 나오더군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진성이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머리를 길게 내리고 진성이 팔에 손을 얹고 있더군요. 진성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몇 년째 그 표정을 안 보여줬는데 저 여자한테는 저렇게 웃더라고요. 저는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진성이가 뭔가를 말하자 여자가 웃으면서 진성이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둘이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을 봤어요.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었지요. 언제 꺼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이요.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떨리더라고요. 로비를 나왔어요. 주차장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에 타 한참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시동을 안 걸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더라고요. 그냥 눈이 뜨거웠어요. 자꾸 윤희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을 증거 폴더에 옮겼어요. 오늘 처음 만든 폴더였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윤희 저녁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부엌에서 죽을 끓였어요. 냄비를 젓는데 오늘 로비에서 봤던 장면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진성이가 웃던 얼굴이요. 저는 냄비를 더 세게 저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진성이가 저를 부엌으로 부르더군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뭔가 말하기 불편한 사람 그런 목소리였어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윤희가 아프고 나서 자기도 지쳤다고요. 간병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요. 숨이 막힌다고요. 나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진성이를 봤어요. 나도 좀 살아야 한다고요? 윤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요.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진성이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진성이 지갑이 소파 위에 있었어요. 저는 지갑을 집어들어 살펴봤어요. 카드들 사이에 접힌 종이가 있더라고요. 호텔 예약 확인서였어요. 이틀 뒤 날짜 1박.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나도 좀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얘한테는 이게 사는 거였어요. 저는 종이를 다시 접어서 지갑에 넣었어요. 그리곤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지요. 이혼 전문 변호사. 결과가 쭉 떴어요.
저는 그중에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정 변호사. 제가 아는 이름이었어요. 오래전에 국밥집 단골이었던 고시생이었거든요. 밥값도 없어서 외상으로 먹던 애였지요. 나중에 변호사 됐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어요. 진성이가 가방을 챙기면서 오늘 회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요. 진성이가 나가고 나서 윤희 방에 들어갔어요. 윤희 옆에 앉아서 말했지요. 윤희야, 나 오늘 저녁에 좀 나갔다 올게. 미움은 냉장고에 있어. 윤희가 알겠다고 했어요. 잠깐 저를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더군요. 저는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그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운 건 저녁이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더니 진성이 차가 들어오더군요.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렸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더라고요. 진성이가 차에서 내리면서 여자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두 사람이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증거 폴더에 넣었지요. 이제 2장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이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성이가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멈칫했어요. 아들은 오늘 1박 예약이었거든요. 진성이가 일어서면서 그러대요. 엄마, 나 다 알아. 엄마가 나 따라다닌 거, 호텔까지 쫓아온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제 대답이 진성이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목소리가 올라가더군요. 그래서가 뭐여? 엄마가 뭔데 내 사생활을 침해해? 내가 몇 살인데? 나도 숨 좀 쉬자고. 병든 마누라 뒷바라지가 얼마나 지옥 같은 줄 알아? 간병하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어쩔 건데? 엄마는 맨날 유니폼만 들고 나는 힘들다고 도 들은 척도 안 하잖아. 내가 숨 좀 쉬면 안 돼? 나도 사람이잖아. 저는 진성이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듣는데 윤희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암 주사 맞으면서도 어머니 밥은 드셨냐고 묻던 얼굴이요. 어머니 저런 남자 진짜 있을까요? 하던 그 얼굴이요.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진성이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말을 안 해? 할 말 없어? 엄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였어요. 윤희 방문이 열렸습니다. 윤희가 아무 말 없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들었는지 몰랐어요. 윤희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정 변호사 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2번 울렸는데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습니다. 나 박금숙이에요. 국밥집 금숙이. 할 말이 있어요. 5분도 안 되더니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정 변호사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데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분을 꾹 누르고 내일 사무실로 가도 되겠냐고 물었지요. 몇 시든 오시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드는데 거실 불빛 아래 서 있는 진성이 꼴이 가관이더군요. 미안한 기색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오히려 제가 자기들을 캤다는 게 분해서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놈이 내 배 아파난 자식이 맞나 싶어 눈을 감았다 뜨는데 진성이가 소파를 발로 꽝 차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남자야. 사람이라고. 아픔 마누라 병수발에 회사 눈치에 내 인생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엄마는 어떻게 아들 고생하는 건 안 보이고 그깟 사진 몇 장에 나를 범죄자 취급을 해? 그깟 사진 몇 장이라네요. 지 마누라가 항암제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면서 죽이랑 사투를 벌일 때 지는 호텔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웃고 떠든 게 그게 그냥 사진 몇 장이냐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리니까 이놈이 한술 더 떠서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윤희가 저렇게 된 게 내 탓이야? 나도 해줄 만큼 했어. 병원비 내줘. 약값 대줘. 근데 쟤는 누워서 골골대기만 하잖아.
집안 꼬락서니 좀 봐. 밥 냄새 대신 양 냄새만 진동하고 엄마는 하루 종일 며느리 타령만 하고 나도 집에 오면 따뜻한 밥 먹고 싶고 웃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세미는 나 힘들 때 내 말 들어주고 나보고 고생했다고 애교도 부리는 여자야. 엄마가 뭔데 우리 관계를 판단해? 샘이 그 상간녀 이름까지 제 앞에서 당당하게 내뱉는 걸 듣는데 순간 제 손이 저절로 올라갔어요. 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됐어요. 진성이가 계속 떠들더군요. 어차피 이 집 내 명의야. 윤희 쟤 언제 나올지 알아? 1 년이야, 2 년이야.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썩으란 말이야? 그럼 남은 사람이라도 살 길 찾아야지. 왜 다 같이 죽자고 달려드냐고.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가망이 없으니 새 살 길을 찾겠다고요? 며느리가 문 뒤에서 다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아니 알아서 더 보란 듯이 뱉는 그 말들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진성이를 봤어요. "나가. 내가 왜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오늘 밤은 나가 있어." 엄마가 뭔데? 여기 내 집이라고. 엄마랑 윤희가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가? 저는 진성이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진성아, 이 아파트 네 거 맞아? 근데 누구 돈으로 샀는지는 기억하지?" 진성이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성이가 씩씩거리면서 가방을 집어들더니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숨을 고르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천천히 윤희 방으로 들어갔어요. 윤희는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 들었겠죠? 가망 없다는 말도요. 저는 윤희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윤희도 말이 없었고요. 거실 시계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윤희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눈이 빨개져 있더군요. "어머니, 저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어머니한테는 말 못했어요." 저는 윤희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윤희야, 나 오늘 변호사한테 전화했어. 싸울 거야. 내가 싸울게. 너는 회복만 하면 돼." 윤희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참 울다가 제 손을 꼭 쥐더라고요. 저도 그 손을 잡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밑을 뒤졌어요. 국밥집 장사할 때부터 쓰던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살 때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의 기록들이었어요. 저는 그 상자를 들고 은행으로 가 40년 전 계좌 이체 내역을 뽑았어요. 그걸 들고 정 변호사 사무실로 갔지요. 정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봤어요. 호텔 영수증, 날짜 메모, 카드 명세서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 2장,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어요. 사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며느리를 살려야겠어. 그리고 아들은 알거지로 만들어야겠어. 정 변호사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분 못하게 가처분 신청 바로 넣을게요. 이 거래 내역이면 증여 취소 소송도 가능하고요. 사장님이 실질적 매수인이라는 거 증명이 되니까요. 진성이가 그 여자한테 명의 넘기려 하면 못 넘겨요. 제가 막아요. 저는 손을 모았어요. "민준아, 네, 사장님. 수고비는 넉넉하게 드릴게." 정 변호사가 웃었어요. 사장님, 저 아직도 그 국밥 생각나요. 외상으로 먹던 거 평생 못 잊어요. 저는 잠깐 정 변호사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집어들었지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당장 지금부터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가 그렇게 달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부터요." 하던 정 변호사의 그 단단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데 40년 넘게 지고 있던 국밥집 식칼을 다시 고쳐잡은 것처럼 손바닥이 화끈거렸지요. 시장통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은 박금숙이가 어디 죽었겠습니까? 잠시 며느리 불쌍한 거에 마음이 녹아서 아들로 미워도 자식이라고 눈 감아주느라 잠시 무뎌졌던 것뿐이죠.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진성이는 아직 안 들어왔고 윤희는 약 기운에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번호키 소리가 났어요. 진성이가 들어왔나 싶어 귀를 기울이는데 웬걸요? 여자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오더라고요. 자기야, 여기야? 집 참 좋다. 시어머니랑 그 아픈 여자는 어딨어? 상간녀였어요. 세상천지에 제 어미가 있고 마누라가 투병 중인 집에 그년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저는 서류를 챙겨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 한복판에서 그 젊고 매끈한 여자가 제 집인 양 소파에 털썩 앉아 있더군요. 진성이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그년 눈치를 보고 있고요. "엄마 아직 안 잤어? 여긴 회사 동료야. 잠깐 서류 전해줄 게 있어서." 진성이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쌤이라는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훑어보대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성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고. 근데 집안에 이 약냄새는 어떡해? 향초라도 좀 피우시지. 환자 있는 집 티가 너무 난다." 저는 그 여자를 봤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그 목소리.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소파 앞에 서 있던 진성이 발등에 쏟아버렸지요. 이런 손이 미끄러졌네. 내 집 귀한 줄 모르고 짐승을 들인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미 씨 놀랬잖아. 진성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 상간녀는 벌떡 일어나서 입술을 삐죽거리더라고요. 자기야, 나 갈래. 여기 분위기가 왜 이래? 어머니 너무 무서우시다. 그러면서 짐을 챙기는데 진성이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며 그년을 배웅하러 나갔어요. 나가는 뒷모습에 대고 제가 한마디 던졌지요. "진성아, 내일 아침에 인감도장 들고 나와라. 네가 좋아하는 이 아파트 오늘이 마지막 밤일 테니까." 진성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저는 거실바닥 흥건하게 고인 물 옆에 서서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저는 외투를 고쳐 입고 현관을 나섰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우체국 무인창구가 멀지 않았거든요. 정 변호사가 말한 그 첫 번째 경고장을 아들놈 회사로 보낼 준비를 마쳐야 했으니까요. 밤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로운데도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볍더군요. 저는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서류 뭉치를 품에 안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거실 바닥에 낮게 깔릴 때쯤 현관문 너머로 아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안색이 흙빛이 되어서는 신발도 대충 벗어던지고 들어오더군요. 진성이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욕실로 가려는데 저는 식탁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탁 소리나게 내려놨어요. 하얀 종이 위에 적힌 시퍼런 글자들을 보자마자 진성이 발걸음이 딱 멈추더라고요. 정 변호사가 밤새 작성해서 보내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반환 통구서였지요. 이게 뭐야? 증여 해제? 엄마, 지금 나랑 장난해? 너는 이게 장난으로 보이니? 네가 이 아파트 살 때 내가 보태준 돈, 네 명의로 등기 넘길 때 내가 낸 증여세까지 그거 다 부양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였다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니? 진성이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서류에는 20년 전부터 기록된 제 통장 거래 내역과 함께 망은 행위라는 단어가 날카롭게 적혀 있었어요.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투병 중인 배우자를 방치하고 부모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 그게 법적으로 얼마나 무거운지 조목조목 적혀 있었죠.
진성이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거 다 효력 없어.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엄마가 무슨 수로 뺏어가? 법대로 해. 나도 가만 안 있어. 아들놈이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지요. 그 안에는 호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정 변호사가 알아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그 샘이라는 애랑 법인카드로 호텔 뷔페 결제하고 다닌 거, 그거 회사에서 알면 어떻게 될 것 같니? 공금 횡령 정황까지 있더구나. 정 변호사가 그러대. 이 정도면 직장 생활 끝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말이야. 진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재산 포기 및 증여 합의서와 인감 패드를 밀어 넣었지요. 선택해. 조용히 이 집 윤희 명의로 넘기고 네 몸만 나갈래? 아니면 직장에서 파면당하고 구속까지 될래? 내 손으로 내 자식 감방 보내는 거 나라고 못할 것 같니? 진성이는 땀을 흘리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 속에 미안함은 없더군요. 자기 아들과 걱정되는 눈빛이었지요. 진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인감 패드에 도장을 눌렀어요. 붉은 인감 자국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번지는 걸 확인하자마자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지요. 등 뒤에서 진성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시동을 걸고 다음 목적지인 구청으로 향했죠. 구청에 도착해 서류를 접수하고 들어서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진성이었어요. 한 번, 두 번, 10번. 끊이지 않고 울리는 그 소리가 마치 짐승의 비명처럼 들렸지만 저는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제 그 상간녀 샘이라는 여자가 거실 한복판에서 악을 쓰고 있더군요.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 뭉치들이 너덜너덜하게 흩어져 있고 진성이는 소파에 머리를 처박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어요. 뭐? 명의가 넘어갔다고? 자기 미쳤어? 이 아파트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빈털털이라고? 지금 장난해? 여자의 목소리에는 어제 그 생글생글하던 가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 고양이처럼 진성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더군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40년 전 3살짜리 진성이를 얻고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말던 제 모습이 떠올라 헛웃음이 났어요. 저런 놈을 만들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어서요. 저기요, 너 믿지? 내가 어떻게든 다시 찾아올게. 일단 우리 같이. 진성이가 비굴하게 여자의 손을 잡으려 하자 여자가 진성이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리더군요. 여자는 혐오스럽다는 듯이 진성이를 밀쳐내며 자기 가방을 챙겨들었습니다. 믿긴 뭘 믿어? 돈 없는 유부남을 내가 왜 만나? 아픈 마누라 등쳐 먹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자기 진짜 찌질하다. 야, 최진성, 이 아파트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알아?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다며? 인생 종친놈 옆에서 내가 왜 수발을 들어? 여자가 현관으로 달려가는데 구두굽 소리가 어찌나 경쾌하게 들리던지 진성이가 바닥을 기어서 여자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여자는 사정없이 발로 걷어차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거실엔 다시 정막이 찾아왔고 아들놈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서 짐승처럼 울부짖더군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잠든 윤희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거실에 소란을 들었는지 설핏 눈을 뜬 윤희가 제 손을 잡더군요. 저는 윤희의 마른 손등을 쓸어내리며 미리 챙겨둔 짐가방을 하나씩 거실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진성이의 명품 양복, 구두, 그리고 그놈이 아끼던 골프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현관 밖 복도로 밀어냈죠. 이 집 오늘부터 윤희 거다. 네 인감으로 네가 직접 확인한 거다. 짐은 다 밖으로 내놨으니 너도 이제 그만 네 갈 길 가라. 내 아들 최진성이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엄마,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살려줘. 진성이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어요. 복도에 널브러진 짐짝들 사이로 진성이를 밀어내고 쾅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띠링. 현관문 도어락이 소리를 내며 잠기는데 그 소리가 꼭 제 가슴에 박혀있던 가시가 쏙 빠지는 소리 같더라고요. 복도에 던져진 짐짝들 사이에서 아들놈이 문을 두드리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저는 거실불을 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어요. 국밥집 문 열던 그 습관대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었지요. 예전에는 아들놈 고기 반찬 해주려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윤희 미음 위에 올릴 전복을 다졌어요. 진성이한테서는 밤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지만 저는 그 번호를 스팸으로 돌려버렸어요. 이제 내 인생의 최진성이라는 이름은 지워진 글자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정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성이가 회사에서 공금 횡령과 법인카드 오남용으로 결국 권고사직 처리가 됐다고요. 그 상간녀라는 여자가 자기 살 길 찾겠다고 회사 게시판에 진성이의 행동 사실을 죄다 폭로해버린 거예요.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다가 결국 둘 다 바닥으로 처박힌 거죠. 진성이는 지금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윤희 미음을 저었어요. 그 무렵이었어요. 마지막 검진이 있었어요. 저는 윤희 옆에 앉아서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들여다보는 걸 봤습니다. 몇 초가 몇 시간 같았지요. 어머니, 깨끗해요. 완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윤희를 봤어요. 윤희가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그러다가 그냥 울었어요. 소리도 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저도 윤희 손을 잡고 울었어요. 윤희 앞에서 처음으로요. 우리는 한참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병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한 달 뒤 저는 아파트를 내놨어요. 윤희랑 둘이 살기엔 너무 넓기도 하고 구석구석 배어있는 양냄새와 그 지독했던 기억들을 다 털어버리고 싶었거든요. 집이 팔리자마자 저는 윤희를 데리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작은 집을 얻고 그 옆에 테이블 4개뿐인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지요. 40년 손맛 어디 가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여행객들도 제 국밥 한 그릇에 속이 풀린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네요. 오늘 아침에는 윤희랑 같이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항암 치료가 끝난 윤희 머리에 제법 까맣고 굵은 머리카락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더라고요. 바람에 날리는 그 머리카락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도 진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윤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오늘 날씨 정말 좋다고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맑아서 저도 따라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두르고 솥에 불을 올렸어요. 뽀얗게 우러나는 사골 국물을 국자로 휘휘 저으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지켜봤지요. 이제는 국밥 냄비바닥 긁어먹지 않아요. 윤이랑 둘이 앉아 갓 지은 솥밥에 뜨끈한 국물 말아서 정식으로 차린 밥상을 마주하고 앉지요. 밖에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오고 우리 식탁위에는 구수한 국밥 냄새만 가득하네요. 아이고 언니들 이제 다들 굽혔던 허리 좀 펴고 숨 크게 한번 내쉬어 보세요. 사연 듣는 내내 설거지하던 손 부들부들 떨리고 행주 짜다가 손목이 다 시큰거렸죠. 저도 지금 가슴이 뻥 뚫리면서도 한편으론 코끝이 찡하네요. 우리 금숙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평생을 자식 하나 보고 국밥 냄비바닥 긁어가며 살아온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칼끝이 되어 돌아올 때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래도 언니 참 잘하셨어요. 썩은 가지는 쳐내야 나무가 살고 나쁜 인연을 끊어내야 내 인생에 진짜 봄이 오는 법이거든요.
며느리 윤희 씨 손 꼭 잡고 제주도 바닷가 걷는 그 뒷모습이 눈에 선해서 제가 다 든든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밤잠 설치고 계신 언니들 참 많으시죠? 오늘 밤만큼은 남 걱정, 자식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언니들은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있는 귀한 분들이니까요. 자식보다 남편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언니들 자신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고생 많으신 우리 언니들 오늘 밤엔 다리 쭉 뻗고 그 어느 때보다 단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언니가 차려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신 것처럼 마음 든든하게 채우시고요. 제 목소리가 언니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언니들 응원 댓글 읽는 게 제 유일한 낙이랍니다. 언니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랑합니다.